네, 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축하할 일이 우선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하원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먼저 요거 통과 관련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상원 통과도 남아있고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될 때까지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관심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해마다 법안이 이제 하원에 올라는 가죠. 갔고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해도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나요? 상원에서는 사실 2015년부터 그리고 하원에서는 2016년부터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는 되어 왔는데요. 상임위 통과나 또는 하원이나 상원의 본회의 통과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미중유적인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네. 늘 이제 뭐 하원이나 상원 하나의 발의는 됐었다가 이제 그 회기가 그냥 끝나는 바람에 또 유야무야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하원에서 이렇게 통과됐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상원 올해 안에 되겠죠? 뭐 이제 2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우리 희망을 좀 주세요.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네. 회기가 이제 연말에 끝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회기 안에 상원을 통과를 해야 그쵸.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11월에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법제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법제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중에도 계시다면 저희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NAAE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저희 서명 청원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야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도 어떤 압박 같은 걸 받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알리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그 아마존 실적 호조. 뭐 굉장히 좋은가 봐요. 요즘에 뭐 아마존 직원의 그 연봉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주제를 오늘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이 어닝 시즌이라 불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지난 한 2주부터 이번 주 포함해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계속 발표가 되는 기간인데요. 네. 지금 뭐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의 대규모 기업들은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마존은 기대치를 상회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 뉴욕 증시의 반등까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도 우리가 이 아마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다. 페이스북은 실제로 그 저커버그 그 CEO가 이제 뭐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밀릴 정도로 상당한 실적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마존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이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어, 죄송해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제가 거는 좀 그렇네요. 조심스럽고,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어, 이제 의회 내에서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요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참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겨냥하는 의회의 움직임, 또 사실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정권 때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에는 여러 측면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빅테크라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네. 또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 반독점을 과독점 행위를 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마존이 이번에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의회에서는 어떤 규제 움직임이 있는지를 몇 가지 예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마존이 그러니까 지난 2021년 4사분기의 호재 뒤에는 크게 호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마존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반투자가 좋은 실적을 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실적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광고라고 하면 이제 TV나 라디오 광고 같은 걸 많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현재 미국 광고업계의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3위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아마존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용자의 검색 결과에 아마존이 우대하는 제품을 배치하여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다른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관련 제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겠다 하고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떻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제품이나 관련 제품이 광고에 나오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있죠.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혹자는 날 어떻게 알았지? 저거 검색한 거 딱 한 번 검색했는데 근데 바로 뜨잖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우리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배치하는 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는 사실 전자상거래 업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특히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는 판매 업체들의 제품을 아마존 웹사이트 상에서 더 많이 또 더 좋은 곳에 노출하는 방식으로도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 사업 부문 매출액을 특정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12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뭐 전해에 비해서 엄청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올해 2021년의 실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광고 부문 매출을 기타 매출이라는 카테고리에 섞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은 없지만 네. 근데 이 312억 달러라는 연매출을 공개하고 나자마자 아마존이 광고업계 매출액 기준 3위로 데뷔를 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마존에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존스 초이스라든가 뭐 이렇게 타이틀 붙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 내에 광고비를 많이 지불한 업체에게 훨씬 더 그런 그렇습니다. 우선권을 준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마존 외의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원한다고 예상이 되는 제품을 노출하는 광고. 네. 그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매출 광고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소득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치하거나 이렇게 찾아본 것들이 그 알고리즘으로 다른 데서 또 한번 뜨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마치 우리의 정보를 자기네들 걸로 이제 가서다 쓰는 거니까 그 정보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의 그 수익으로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규제에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음, 혹자는 이게 아마존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점이잖아요. 큰 상점 안에서 그 그렇죠. 상점에 입주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상대로도 돈을 벌고 또 이제 소매 구입자들을 상대로도 돈을 버는 게 이게 심판이 또 선수로도 동시에 뛰는 것이 음,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하고 또 그 정보의 사용 정도를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음, 이런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연방의회, 특히 법사위에서 여러 개의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이 지금 미국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다는 건가요? 어, 일단 관련해서 법안은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 관련해서 제가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방대할 것 같고요. 음, 먼저 지난주에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하나랑 그리고 또 2019년 연말에 발표된 보고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네. 바이든 정권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례로 먼저 지난주에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앱 마켓 법안이라는 이름의 규제 정책이 통과가 됐는데요. 열린 그러니까 앱 마켓. 오픈 앱 마켓 액트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법사위에서 20대 2의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요즘같이 양극화와 정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초당적 지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네. 이 법안이 목적하는 바는 이 법안의 골자는 여태껏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서는 각자의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각 회사의 마켓플레이스, 즉 가상의 거래 공간을 통해서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시는 분은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실 수 있고 그렇죠. 아이폰을 쓰시는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 애플 같은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 행위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런 테크 대기업의 독점 형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고 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경쟁 기업의 시장 참여를 막는 행위,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인수합병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용하는 등의 반경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연방의회에 공화민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각각의 뭐 구글 앱이나 뭐 애플의 그 애플 앱스토어나 이래 문제가
그 안에서 그 앱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을 소비자에게 팔려면 이 스테이션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글과 앱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들이 이 앱 개발자들에게 이 분담금을 좀 높게 책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 몇 대 몇을 좀 뭐 많이 그 수수료를 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이것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게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예 여기 스테이션 하나만 운영해서 여기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번 법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앱 거래에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독점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앱 개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금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올리죠. 책정할 수가 있고, 예. 예, 그리고 언제든 올려도 앱 개발자, 앱 제공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을 불법으로 세계 최초로 예, 예.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에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열린 앱 마켓 법안은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래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뭐 만약에 애플 전화기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서만 우리가 앱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앱을 사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을 개발한 회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그래도 예. 사실 이런 의회 규제 움직임이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거대 IT 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이나 축산 등의 다양한 업계에 이제 팽배한 과독점 또는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가장 공격적이라 알려진 인물들을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니까 FTC 체어맨 등을 기용해서 이렇게 이런 규제 행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업계에서는 워싱턴의 로비 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금액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앞서 2019년에 하원 법사위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가 무려 450페이지에 달하는 규모였고 또 이 조사를 위해 무려 13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분석, 60여 명의 전문가 의견 수렴, 또 240명의 당사자 인터뷰 등 무려 한 16개월에 걸쳐서 16개월에 걸쳐 진행한 조사를 보고서 형태로 만든 것인데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또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계속 계속 강조하는 공화 민주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돼 있고 정파적인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빅테크 기업 특히 또는 과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독점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미국에서도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법사위에서는 지금 열린의 마켓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또 앞서 작년에 하원 법사위에서는 관련 비슷한 규제 법안이 무려 5개나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이런 과독점 행위 규제에 대한 법안이 다수 제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C, 그러니까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정부 기구에서도 또 행정적인 행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실적에 있어서 엄청난 호조를 보였던 이유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의회 내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연방의회 보좌진 노조 설립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방의회 또는 사실 정부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는 있는 줄 올해 알았어요, 보좌진들의. 근데 없었군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의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예,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연방의회 보좌관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나 시의회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보좌진들 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네. 일하는 보좌진들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이 그 연방정부 그 그 시간당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내에 최저임금이 이제 작년에 산정이 되긴 했는데요. 예. 시간당 15불로요. 근데 그게 아직 첫 번째는 시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연방의회는 네. 이게 입법부기 때문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연방 정부 내 최저시급 그러니까 시간당 15불의 네. 최저임금은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연방의회는 입법부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과 규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이 각 직책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속된 의원실이나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굉장히 상이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같이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적은 임금 그리고 또 주 80시간 이상의 노동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인력의 풀이 줄어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열악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정말로 열의가 있는 또 청년 위주로 아무래도 이 인력들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낮은 임금 속에서도 이런 높은 물가의 도시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들로만 자꾸 연방의회에 보좌관들이 채워진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그 연방 보좌관들, 그러니까 뭐 물론 직급에 따라 뭐 많이 차이는 있다고 하셨지만 최저로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나 돼요? 시간당? 의원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시작해서 의원실에서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을 맡는 경우에는 연봉이 3만 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3만 불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금 떼고 소셜 시큐리티 떼고 하면은 세후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돈으로 진짜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가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하며 이런 게 쉽지 않다. 되게 열악하군요.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저는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 보좌관 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예, 하원 의원실의 경우에는 워싱턴 DC 의원실은 아마 한 12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원 의원의 경우 워싱턴 DC 의원실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고 또 지역구 사무실이 또 따로 관리가 되고요. 진짜요? 근데
말씀드린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예. 이 각 의원실은 매년 같은 금액의 운영비를 책정받아서 아, 의원과 수석 보좌관이 채용과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35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그들의 보좌진에게 있어서만큼은 무소불위의 영주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아, 아, 그래서 갑질이나 부당한 노동 환경 등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고요. 이게 사실 워싱턴 DC의 의회 관계자들은 다들 알면서도 시시해 왔는데요. 음, 최근에 젊은 보좌관들, 특히 유색인종 보좌관들이 익명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갑질 행위를 폭로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Dear White Staffer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예. 유색인종 보좌관들이 특히 인종차별을 어떤 인종차별을 의원실에서 받고 있는지도 폭로를 하면서 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중에는 주 80시간씩 일하면서도 박봉 때문에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 젊은 보좌관이 많다는 점도 와, 밝혀졌는데요. 진짜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을 만드는 의회 내에 실상은 그 의원들 주변에 있는 보좌진조차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군요. 이 너무 저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글쎄 말도 생각이 되고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방의회 같은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 봉사 정신 또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한다는 자세를 음, 어떻게 하면 좀 악용하는 그런 거죠.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맞아요.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에만 그래서 열정페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국의 한가운데 의회 내에서도 이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네, 네, 지난 주 금요일에 연방의회 보좌진 여러 명이 네. 이제 익명으로 조직을 했고 이제 음,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이 노조 음, 설립에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화당 의원들은 네. 여기에 어느 정도 반감을 표명하기도 했고 어, 또 하원 공화당 리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 안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오늘 오전에 또 발표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설립과 실질적인 보좌관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음. 다가올 때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또 시간도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노조 설립을 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가능은 해요? 설립되는 게? 예,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게 하나의 개별적인 의원실 안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이 함께 설립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무엇보다 법리적인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음, 가장 긴급한 과제이고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하원 선거 캠페인 위원회 등 당내 조직에서도 당직자들 사이에 노조 설립을 본인은 지지한 바 있다고 표명하면서 네. 고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원이 정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 한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이거 지지 안 하는 의원들은
우리가 이름 적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좀 뭔가 뒤로 구린 게 있으니까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보좌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고 또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이 과정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 이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시민, 이들도 시민이고 이들도 국민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미국 정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얘기들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오늘 얘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앵커님, 제가 마치기 전에 맺는 말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드린 열린 앱 마켓 법안이나 또는 연방의회 보좌진 사이의 노조 설립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또 음, 그 찬반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다들 다르고 다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연방의회에서 또는 미국 전국 정치에서 무엇이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특히 미국 연방의회 또는 연방 정치권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장시간과 기나긴 인내심을 소요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관심 갖고 천천히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역대로 모든 법안이 또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과 인내와 희생이 따랐죠. 이번 이 두 가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잘 발전이 돼서 모두에게 좀 행복한 결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에서는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